저는 지금이 최악은 넘어가고 있다. 넘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올해 한 10월, 11월, 12월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또 다른 변곡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집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높으면 집값이 떨어져 있을 때. 지금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한도 결정짓는 그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죠. 지금 요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직접적으로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직접적인 영향은. 왜냐면 아까처럼 어쨌든 자산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시행한다고 해서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어요. 왜냐면 그때는 못 사니까. 항상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달 연장해 준다고 그래서 수요가 더 폭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이미 다 샀다. 네. 대출 받을 사람 다 받았다. 아니 기다리진 않을 거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네. 근데 이게 2개월이라는 게 전 흥미로워요. 그러게 왜 9월로 연기했을까요? 2달? 그러니까 보통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일자가 정해져 있는 효력 일자가 정해져 있는 정책들은 제가 그동안 봐온 방향성은 6개월이라든지 1년에 맞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행도 7월부터 시행인 거예요. 보통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한 달로 끊는 정책은 없어요. 2달이라든지. 전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2달 연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지? 네. 근데 어떤 차치하고 제가 모르니까 그건 물어볼 수도 없었으니까. 근데 또 하나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이런 신호를 줄 수 있죠. 어떤 신호냐면 정부가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받쳐주겠다는 거네. 결국엔 이런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사 대출 쉽게 조금 더 많이 해줄 수 있게 해줄게 이 얘기잖아요. 2달 정도 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만약 집값 빠져도 내가 계속 해줄 거야. 이런 어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 상황 자체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걱정이 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정책이라는 게 신뢰성의 핵심인데 정부 스스로 그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정부가 정권 지금까지 가장 자랑한 게 뭐냐면 경제정책 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었어요. 집값 안정됐다.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 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올랐는데 그렇죠. 이 정부가 한 거다. 이런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전세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난감하겠네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2달로 막 이렇게 신뢰를 안 지키는 정부가 혹시 갑자기 방향성을 확 바꿀 수도 있어요. 부동산 부양 정책 혹은 뭐 다른 갑자기 정책. 갑자기 막 대출 규제를 하거나 갑자기 투기 막 규제를 하거나 뭐 이런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9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예상해 본다면? 지금 이상성에서 변동 요인이 없다면 일단 첫 번째는요. 실수요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 겁니다. 다시 줄어든다. 네. 근데 거래량이 줄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할 테니까 싸게 안 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더 급감할 거예요. 네. 그게 하반기에 예측되는 거고요. 이 상황을 넘기게 되면 이상하게 내 집에 거래가 안 돼.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럼 호가를 다시 낮추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전 커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호는 뭐다? 실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전 그런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신규 주택 물량 폭탄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방은 좀 반대라면서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PF가 문제인데 부동산 PF가 왜 문제냐면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땅을 사놓고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킨 거예요. 네.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땅들이 또 지방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방에 막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분양이 증가하죠. 그런데 수요가 없으니까 사실은 미분양이 증가하면 이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지방은 더 하락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게 글쎄요. 지방이 하락하게 되면 그것이 또 서울 수도권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나요? 보통 생각은 수도권 쪽, 서울 쪽이 지방으로 전이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가지고 지방이 먼저 계속 그렇게 빠진다고 하면 물량 때문에 그것이 또 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심리적으로는 좋지 않겠죠. 특히 실수요는 상관없는데 투자 수요가 심리적으로 이게 내가 투자를 할 만했던가? 사실은요. 지금 가격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은 적어요. 지금의 금리 수준이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걸 감안했을 때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투자 수요 심리를 더 위축할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그 부동산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빌라에 대한 그 기피 현상 이게 상당히 심하다면서요.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부동산 시장에? 저는 지금이 최악은 넘어가고 있다. 넘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일종의 포비아 공포가 훨씬 컸으니까 그만큼 커졌는데 이제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전세 가격 떨어지고 월세 가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용 보강이라든지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 시장의 그런 어떤 비아파트 쪽에서 전세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 빌라 가격들이 많이 하락했다고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의 기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 기준은 뭐냐면 빌라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안 빠지는 빌라가 있어요. 그래요? 비아파트가. 어떤 곳이죠? 그만큼 거주 여건이 좋은 거예요. 아, 입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격이 엄청 빠지고 팔려는 사람들 많아서 가격은 빠졌는데 다른 곳 전세 가격 빠지는데 안 빠지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투자 가치가 높아요. 네. 변화를 볼 때. 그렇군요. 네. 작년에 재건축 관련해서도 인기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인기가 이제 다시 좀 사그러들었다가 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열리면서 다시 뭐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움직이죠. 왜냐하면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가격이 뭐 신축 아파트 이게 오르니까 또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 앞으로 커질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일기 신도시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특별법 개정되고 올해 이제 10월, 11월에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선도지구가 선정이 돼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네, 이제 막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지역별로 하나씩 선도지역구가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하나만 어느 지역이든 딱 지역별로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해서 10,000가구 정도 규모로 해서 뭐 분당, 만가구, 8,000가구, 일산 10,000가구 이렇게 해서 이제는 평촌 이런 신도시별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경쟁이 되게 치열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도지구에 선정이 안 된 게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망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서로 다 누가 될지 모르니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내 집도 될 수 있다 이 기대감. 그렇죠. 근데 실망이 커지면 하락폭이 되게 커지겠죠. 그런 것들도 하반기에 시장의 변동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11월 정도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몰려 있어요. 입주 물량 증가, 네. 그다음에 그런 선도지구 선정, 그다음에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될 거고. 그래서 올해 한 10월, 11월, 12월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또 다른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변곡점이 생기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시선이 있으니까 시장에 변곡점이 생기는 건데 이번에 그 탑티어 사모펀드 뭐 5,200개의 아파트를 2조 8천억 원에 매입을 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러한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네. 이건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 막 이런저런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부동산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역시 비슷한 사모펀드에게는 또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가 집을 사는 원인은 간단해요. 왜냐면 싸졌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올려가면서 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이 그만큼 싸졌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오르는 아파트만 관심 있거든요. 아무도 싸지잖아요. 제가 아까도 그래서 우리가 빌라를 얘기하는 건 싸졌기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서 제가 세종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오를 기미를 안 보여요. 네. 네. 그런데 돌이켜 보세요. 3년, 4년 전엔요 세종이 넘버 원이었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세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거긴 죽었어. 다 끝났어.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 매수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의견이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지역. 네. 네. 그렇군요. 그 이유는 부동산은요 의외로 투자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식은요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져요. 그렇죠. 그러다가 상패도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상패가 어디 있습니까? 사용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빠지는 거는 이 부동산은 의외로 가치 투자가 그래서 가능합니다. 저는 주식도 분석하지만 제가 원래 주식 애널리스트였죠. 그렇죠. 네. 주식을 제가 밸류에이션하고 목표 주가 내고 제가요 그렇게 해도 사실 근본적인 그 의문점이 있었어요. 주식에 진짜 가치가 있을까?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밸류에이션 PBR 1배 우리가 그 기준으로 잡는 기계 있잖아요. 가치. 그렇죠. 그게 진짜 뭘까? 이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른 걸 뭐 1년 전에 너무 비싸. 뭐 밸류에이션이 높아. 이런 거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유연하게 행동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반면에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떨어지면 투자하기 쉬운 자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세종에 내가 터전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세종시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신규 주택을 구입한 거와 그다음 내가 이제 소위 갈아타기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좋은 집 아니면 좀 더 큰 집을 살려고 할 때 이 관점 어떤 게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하고 또 갈아타기 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독특한 게 또 갈아타기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그 수요층은 뭐냐면 똑같은 지점이 또 하나 있냐면 뭐냐면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만 또 갈아타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걸 잘해야 능력 있는 그 부인이라고. 근데 이 갈아타기를 그래서 공격적에서 나중에 가보면 자산은 없는데 부동산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현금이 없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뭐 이걸 팔 수도 없고 애들 뭐 장가 간다는데 이걸 내가 팔아서 해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 돈은 없고 갈아타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떨어질 때 갈아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면서 현금도 증가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떨어질 때 갈아타기를 하면. 그럼 신기한 경험이 그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도 무주택자나 마찬가지로 어떤 가격이 하락할 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꼭 하시는 말씀이 야 그게 어려우니까 못하지. 그렇지. 아니 어려운 걸 하려고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언제나 사고 대출 받아서 하려면 뭘 이렇게 유튜브 보고 고민을 왜 해요? 그렇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미국은 그냥 문제 제기가 되고 좀 뭔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업용 부동산이나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저희가 잘 몰랐어요. 지금 미국은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게 회사채 부도율이요.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뉴욕 같은데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뉴욕의 아파트 경우에요. 단독주택 말고 아파트 경우에 2017년으로 가격이 하락했어요. 아, 엄청 심각해 상황이에요. 심각하군요. 근데 우리가 맨날 엔비디아 주가만 보고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치. 뭐 실업률만 보니까 매크로하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이런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나쁜 면이 있다, 좋은 면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미국의 좋은 면만 보는 거죠. 그래서 뉴욕의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거 대표님 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만 있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상업펀드가 산 거예요. 아. 아파트를 산 거예요. 지금 고가 대비 얼마나 빠졌길래 몇 프로나? 30-40% 빠진 거죠. 30-40%. 네. 근데 이러한 것들 보면서 이게 남의 나라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게 한국도 이 상가라든가 이 상업용 부동산들 지금 공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쵸.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뭐 꼬마 빌딩이 됐든 상가 뭐 이런 것들 그 노후 대책으로 월세 받아서 생활하려고 퇴직금 넣어서 하셨던 분들이 지금 진짜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거기에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지식산업센터. 아, 지식산업센터 맞아요. 지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출이 많이 됐어요. 음, 근데 규모가 일단 크지 않아서 이게 표출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뭐 1, 2억 주고 지산을 80% 대출해서 산 분들은 거래도 안 되고 그렇죠. 분양가 밑으로 엄청 떨어지고 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커질 수 있죠. 그게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상가는 일단 버티고 있거든요.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이게 이 상태로 계속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부동산, 결국은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부를 혹은 이제 뭔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투자라는 생각을 다 이제는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행동은요, 부동산은 쓰려고 사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할 때만. 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내 집도 투자로 사야지라고 했다가 아, 내가 살 집으로 보는데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그렇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살 집과 그러면 투자 가치로서의 집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살 집은 거주하니까 오르거나 떨어지나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사시라고요. 대출 많이 받으셔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을 투자로 보면 내가 이 가격에 사서 과연 가격이 오를까? 그리고 누가 또 이 가격을 높게 사줄까? 내가 이거 빚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주 고급차가 있어요. 네. 고급차를 막 사라고 해요. 쓰려고 사는 거죠, 고급차는. 네. 투자하려고 고급차를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대출 금리가 싸졌다고 고급차를 사라는 거예요. 대출 금리 싸졌어. 빨리 비싼 거 사. 그렇지. 내가 지금 능력이 고급차고 굴릴 능력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주택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출 금리 싸졌다고 그래서 그것만 보고 가격이 엄청 오른 집을 산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이냐? 아니, 난 상관없어요. 난 돈 많아서. 그리고 난 어차피 그 집 20년, 30년 동안 살 거야.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 고민을 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 금리가 떨어진다고. 금리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격이 지금 어떤 수준인가.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집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높으면 집값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금리가 낮을 때만 집을 사요. 지금 그렇다면 올해 금리 인하가 어쨌든 이제 단행이 되겠죠. 만약 금리 인하가 막상
실행이 됐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오히려 기대가 현실화되고 더 이상 기대가 없다면 뭐 수요가 더 증가하긴 힘든 거죠. 하긴 뭐 지금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긴 하니까 그쵸. 0.25 또 인하해봐야 그렇죠. 그래도 시장금리가 더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지금의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크다. 그런 것들이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부동산 시장의 기폭제가 돼서 상승 쪽으로 갈 만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주식하고 비교해 드냐면 부동산과 주식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되게 유사해졌어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막 들렸어요. 8.15 아침 방송에서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엄청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싹 퍼졌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그날 올랐습니다. 영향력이 크시니까. 근데 실적 발표 실제로 그렇게 나면 어떻게 돼요? 세론이 되죠. 빠지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기대감들로 지금 집을 사야 될 때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막 투자해서 몰려드는 게 아니고 불안해서 사는 실수요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네, 우리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께서 지금 하신 이러한 부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 또 팩트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광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